4월 총선에서 범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얼마 전에 신당을 출범시켰죠. 조국 전 장관. 이름 그동안 조국신당인데 이런 가운데 혁이 들어가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됐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와 만났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웬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안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손을 잡고 협력에 관한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자, 그럼요. 오늘 저 모습이 있기 전에 조국 전 장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조금 더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꺼내놉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범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실제 그건 여론조사에도 확인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할 일이 있고 또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이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종국적인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국 그 연대하고 손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런데요. 기억을 조금만 돌려보면요. 민주당은 그동안 조국의 강, 이른바 조국의 강을 건너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이걸 정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얘기 그리고 사과까지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몇 년 지났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야기 확인해 보시죠.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테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사죄해 드리는 게 맞다. 국민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과거에 이런 얘기가 반복돼 나왔는데 오늘은 손을 맞잡고 굉장히 반가운 상황이 된 거예요. 최수영 평론가. 민주당이 참으로 질기고 까다로운 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관계 설정 같은데 지금 다시 화두로 등장한 것 같아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말과 분위기를 보면은요, 이거 사실상 연대 모색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연대 모색이라고 봐야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봐야 되고, 우리 한 20년 전에 이런 시트콤이 있었죠.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두 지붕 한 가족입니다. 두 지붕인데 한 가족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조국 대표의 말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조국 대표가 뭐라 했느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의지가 있어도 조심해야 할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할 것. 대신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서 중도표, 합리적 보수표 끌어모으라. 그러면 이게 약간 역할 분담 같은 그렇죠. 건데요? 자, 그러면은 본인 얘기 쉽게 얘기해서 우린 윤석열 탄핵 얘기하겠다. 윤석열 임기 단축 얘기하고 강성 지지층이 좋아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나갈 테니까 민주당은 그런 거 입도 뻥끗하지 말고 무조건 보수표 그다음에 중도적 합리표 끌어모아서 중원으로 나가서 지역구를 많이 획득해라. 우리는 이걸 강하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비례대표 의석 좀 할 테니까 예. 당신들은 그 정도만 양해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정치 번역기 돌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반 윤석열 연대 뭉치자. 예. 그거는 급하니까. 자, 총선 30여일 남은 상황에서 지금 공천 내용에 빠진 민주당을 수습하기 위해선 뭔가 출구 전략이 있어야 했는데 그나마 지금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들이 호남이 조금 이탈하고 조국당으로 조금 가는 게 보이는데 이걸 또 끌어안아서 지금 출구 전략을 짜야 하는 또 절체절명의 유가 있으니까 예. 이게 서로 이해와 요구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 수준의 정치적 연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가면 갈수록 더더군다나 민주당의 그 말하자면 위성정 비례연합정당 그게 좀 더 흔들리고 국민적인 비판이 올수록 조국당과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서 이 딜레마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그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역할 분담 차에서 보면은 지역구는 민주당이 잘할게요.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에서 많이 좀 약간 이런 분위기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박찬환 교수님.
근데 최근에 비례정당 투표 지지율을 보면 조국 신당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건 의외다 굉장히 높다. 한 15% 전후도 나오고요. 어떤 거는 최근 나온 건 20%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최근 조사인데 세 번째 조국 혁신당인데 21% 그리고 비례연합정당 파란색 이게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이거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게 조국 신당 쪽으로 다 빠져나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아쉬운 거는 이재명 대표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도 있지만 지역구도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총선과 관련해 보면 이게 민주당의 득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또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드는 늪이 되는 상황입니까? 일단은 뭐니 해도 이번 총선은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이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불길이 예. 조금 약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다시 되살려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특히나 지지층이 지금 조국 혁신당에 예. 이렇게 좀 많이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좀 비례정당 투표 관련해서 확연하게 뭐가 보여요 지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정권 심판론을 위해서 공천 장작을 지금 많이 쌓아놨는데 예. 이게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젖어버렸어요. 아. 그럼 불길을 살리려면 장작을 넣어야 되는데 예. 마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집 가서 장작 가져와가지고 정권 심판론을 다시 되살리자. 그럼 그 작은 집은 조국 신당. 그렇죠. 그럼 조국 전 장관은 장작입니까? 뭐 사실은 젖은 낙엽이었는데 예. 이게 지금 갑자기. 조국 바람이 불면서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른 낙엽이 됐습니다. 아 불만 되면 확 붙어버리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지금 민주당 지지층 중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적극 지지층도 있지만 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호감도는 낮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최근에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이 비례정당으로 조국혁신당 쪽으로 대거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혹시 그분들은 약간 친문 지지 성향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과거에 그랬던 분들이죠. 오. 이런 분들을 민주당으로서는 흔들리는 지지층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것의 매개고리가 정권 심판론인 거고. 그러니까 그 정권 심판론을 위해서는 누구든 손을 잡겠다. 예. 이런 어떤 제스처로 봐야 되고요. 아까 제가 공천 파동으로 예. 장작이 젖었다고 했는데 장작이 젖은 상태예요. 그렇죠. 이 지금 공천에 지금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좀 많은데 이게 좀 가라앉고 정리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정권 심판론의 불길을 가장 앞서서 예. 가장 지금 활활 잘 타오르는 데가 어디냐? 조국혁신당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만남이 조금 더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과 마치 손을 잡는 듯한 오늘은 뭐 악수하면서 손을 맞잡았다 상징적인 장면인데 이게 나온 게 민주당 입장에서 중도층 표심에 호소하는 힘 이게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또 지금- 조국의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예. 중도층도 중도층이지만 일단 지지층이 분열돼 있어요. 거기부터 잡아야 된다. 지지층 분열을 막지 않으면은 중도층 잡는 건 요원합니다. 그럼 그렇기 급한 때문에 건 집도끼다. 그렇죠. 지금 아까 그 영상에서 비례투표 정당 추입 미디어 토마토 3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 예, 예.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5.1%, 조국혁신당이 21%예요. 지금 나옵니다. 화면에 저렇게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대표가 지금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지층에 있는 데 가서 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조국 혁신당이다 저쪽에. 저기 가 있다 지금. 지금 뭐 조국혁신당에 투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지역에서는 우리 당 후보를 찍어달라. 그리고 우리는 목표가 같다. 예. 그래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벤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오늘 나왔던 저 악수하고 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정말 아쉬운 건 이재명 대표였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지금으로서는 지지층 결집이 제일 우선 과제입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재명 대표를 아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로 보여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이 모습 손을 맞잡은 이 모습을 보고 반응이 나왔는데 물론 반응 중에 일부입니다. 환영하는 반응도 있었고요. 약간 지적하는 반응도 있는데 지적하는 반응 중에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 한꺼풀만 벗기면 비열한 속 드러나. 여기서 비열한 속은 조국 전 장관의 속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요. 험한 표현이 나왔어요. 저것들도 민주당이 목표물. 정확히는 이재명. 뭔가 민주당에 뭔가 해를 줄 수 있다는 이런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방향 같으면 당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 따로 만든 거 보니까 다른 생각하고 있다 지금.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강성지지층, 열성지지층 반응은 약간 좀 시큰둥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비판적이에요. 혹시 이 분들은 조국 전 장관을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역시 당신도 친문 아닌가? 문재인 정부 때 사람 아니야? 약간 이런 시각 깔고 가는 겁니까 지금? 뭐 친문, 뭐 친명 약간 이런 개파적인 시각이 아니라요. 예. 오히려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보면은 잠룡들 지금 다 이제 사실상 다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 조국 대표가 뭐 지금 뭐 민주당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은 범진보 진영 뭐 야권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이제 이재명 대표랑 대적할 만한 이런 이제 인물로 떠오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인기가 없으면은 사실은 이런 뭐 일부지만 이런 반응도 없을 텐데. 뭐 아예 무시를 했겠죠 그냥.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조국 혁신당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어제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이 조국 혁신당에 이제 그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으니까 예. 사실상 비례 후보들이 조국 혁신당의 메인 얼굴인데요. 첫 번째 인재 영입이 신장식 변호사였죠. 예. 근데 두 번째 인재 영입이 구글 출신의 여성 개발자를 영입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예. 여기서 더 이상 이제 강성 지지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이 약간 탄탄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야 중도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뭔가 인물을 넓혀가겠다는 생각.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비례 네. 1번은 여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의 얼굴마담 1번이 지금 구글러인 거예요. 지금 지지율 정도라는 게 유지가 된다면 일본 비례대표 일본 후보는 당연히 되겠죠. 당선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분은 어제 그 현장에서도 인재 영입식에서도 뭐 검찰 뭐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계속 과학 이야기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굉장히 안 맞는 인물인데 이분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 보고 이 조국 혁신당이 만만치 않겠다. 그러면 아까 강성 지지층 일부에서 나온 이거 혹시 뭐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냐의 취지가 맞을 수도 있다 이겁니까? 크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총선 결과를 좀 예. 봐야겠지만 아무튼 조국 혁신당의 뭔가 흥행이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인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네. 지금 옆집 정당과 그 옆집 정당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인데 만약에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야권 전체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뭐 특정 등에 야권 전체가 만약에 승리한다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은 또 다른 경쟁자 관계가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보시면 그 민주당의 강성지지층, 속히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집중 공격을 받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임종석, 이낙연, 조국. 그 전에 임종석, 이낙연, 조국. 예. 이분들이 그 전에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운 적은 크게 뭐 이낙연 대표는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거지는 이유는 예. 이분들이 뭐 친문, 개파가 아니라 예.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내에서 개파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인지도와 그리고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층들이 굉장히 경계하는 그 거고. 강성 지지층 생각으로는 구심점이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 말고는 존재하면 안 된다 이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천 방향을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보다는 단기적으로는 다음 전당대회에서의 당대표 유지, 더 나아가서는 대권 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가지려고 하는 건데 예. 나머지 제가 아까 앞서 언급했던 세 분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심점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싹을 제거하기 위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금 김윤영 부대변인의 분석대로라면 네.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은 컷오프가 되면서 싹이 좀 어느 정도 잘라진 셈이 됐고요. 네. 그럼 조국 전 장관은 그 싹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예, 입장에서 당은 지금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스스로 분열을 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민주당이나 조국 신당이 성공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과연 교육 공약이라든지 예. 사법 공약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교육공학이 그렇지 않아도 무슨 기획운동, 대입 기획운동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조국 신당이 갖고 있는 지지율은 그냥 민주당 내 지지층 분들께서 민주당 공천의 실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작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본격적인 총선 시즌이 됐을 때 교육 공약이라든지 또는 사법 공약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어떤 말을 할지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그런 말들이 나왔을 때 저는 저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박찬 교수님께 짧게 지금 마지막 부분 흥미로운 분석을 해주셨어요. 지금 지지율 조사에 따라 최근 나온 거 20%가 넘었어요. 지금 비례정당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서 조국 혁신당이 20%가 넘었는데 지금 김윤영 부대변인은 이게 총선 가까우면 이게 빠질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빠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 이름으로 단독으로 비례대표를 낸다면 예. 아마 또 빠질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으로 해서 소위 그 시민단체라든지 군소정당들과 연합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민주당 몫이 몇 석이냐? 지금 많아야 3-4석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그 3-4석에다가 의미 있는 민주당의 상징성 있는 인물들을 공천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소위 군소정당의 그 후보들이 예.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약간 좀 시작된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논란이 자, 그렇게 지금. 되면 지역구에서 공천의 논란을 가지고도 민주당 지지층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은데 비례정당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찍어야 된다. 이거보다는 확실하게 윤석열 심판하겠다고 칼 들고 나서는 조국 정당에 표를 던지는 게 민주당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그 지금의 여론조사가 여론 그 추세가 그대로 가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유지될 가능성도 꽤 있다. 자, 지금 정치권에 계신 많은 분들이 조국 신당과 관련해서 이거 뜻밖의 지금 숫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 변수가 생겼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오늘 요즘에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였고요. 다음 주제는 방금 박창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더불어민주연합.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근데 이게 알아듣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드는 위성정당 얘기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과 관련된 얘기인데 오늘 논란처럼 불거졌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지역구로 간다더니 또 비례 출마. 이거 말이 바뀐 겁니까? 상황이 달라진 겁니까? 무슨 변명을 하는 겁니까 지금? 4년 전에도 위성정당들이 있었어요. 그때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위성정당, 비례용 정당이죠. 이걸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 위성정당에서 벗어났어요. 제명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또 민주당 주도로 만드는 위성정당에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비례 출마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위성정당을 활용한 비례대표 출마를 2번째 하는 거예요. 앞서서는 지역구 얘기를 좀 꺼내놨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저 용해인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새진보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개인의 출마 방향에 대해서 고심하고 또 고심했습니다. 오늘 저의 결단은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제한된 여러 조건 속에서 민주개혁진보의 승리와 기본소득당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내린 최선의 선택입니다. 최선의 선택이다. 뭔가 설명.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거 정치권 반응 단박에 좋지 않아요. 지금요. 화면 좀 보시죠. 개혁신당이 좀 가장 강하게 냈는데 4년 전에 이어서 또다시 여기에 방점이 있죠. 또다시 민주당의 기생의 의석을 약탈하고 있다. 가히 여의도의 기생충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엄청나게 날이 서 있는 논평입니다. 또다시 기생, 약탈, 기생충이다 이거 이 정도면. 여의도의 기생충이다.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왔는데요. 최수영 평론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여러 정치 세력이 합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새진보연합이에요. 근데 용해인 의원은 거기 대표를 맡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뭐 셀프 공천 아닙니까 사실상? 그리고 이 정도면 거의 뭐 비례대표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본인은 오늘 최선의 선택이라고까지 했어요. 이거 혹시요 의도, 그러니까 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일단 추가 질문 있는데 일단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오늘? 배치 한번 넣다는 거죠. 단순히. 저는 이렇게 어렵게 안 봅니다. 용해인 의원이
사실은 지난번 선거 때도 위성 정당의 허점을 이용해서 들어와 가지고 예. 결국 나중에 다시 또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또 그런 꼼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래서 병립형 비례로 갖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봤지만 예. 어쨌든 이렇게 법이 된 이상 용해인 의원은 또 허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소득당은 그러면은 그 기본소득과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지역구에서 못 보입니까? 꼭 이렇게 남의 그 숙주 역할을 하는 어떤 거대 정당에 편승해서 이렇게 원내로 진출해야만 합니까? 근데 그것이 반복된다고, 그것이 재선 3선이 된다고, 그럼 그게 말하자면은 자기들의 그 입법이 현실화되는 겁니까?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해인 의원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이 더더군다나 용해인 의원뿐만 아니라 진보당, 옛날 통합진보당 세력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당신들은 강령을 어디까지 함께 할 것이냐, 지금 이 논란에도 직면해 있는 거 아닙니까? 국채와 국시를 부정하는 집단과 그럼 함께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마당인데 저는 용해인 의원이 이래서 지금 여의도에서 리틀 김종인이라는 별명이 벌써 나왔어요. 리틀 김종인. 리틀 김종인. 왜냐하면 김종인 전 대표가 그 비례로 재선을 하신 분 아닙니까? 비례로 한 5번 정도 하지 그렇죠. 뭐 않으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게 3번인가 이상 하신 것 같은데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치가 과연 그렇다면은 용해인 의원이 얘기하는 정말 새 정치고 그것이 소수 정당이 원내로 진입해서 보여줄 새로운 가치 정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과거에 용해인 의원 사실은 어떤 선거 때 이합집산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도 꺼내놨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역구를 도전하겠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루어지는 이합집산의 결과물인 제3지대가 아니라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기본소득 제3지대를 기본소득당이 만들겠습니다. 지역구에 도전하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권해주고 계시고 저 역시도 더 큰 정치 혹은 더 좋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임을 잘 알고 있고 저도 지역구에 도전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심정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여선호 전 행정관, 지역구 도전을 꿋꿋하게 가겠다는 게 딱 한 달 전까지였어요. 그럼 한 달 사이에 뭐가 바뀌었다는 건데 이거 혹시요 지역구 여기저기 곳곳을 알아봤는데 딱히 나가서 이길 가능성, 그러니까 경쟁력에 자신이 없어도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요? 뭐 예전에 이제 뭐 지역구를 여러 군데 뭐 비명 지역구라고 불리는 지역에 여론조사를 돌려서 약간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근데 사실은 그거 나올 때도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비례 출마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짐작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이요. 예. 2016년에는 노동당 비례대표였습니다. 노동당이요? 네. 2020년에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였고요. 예. 이번에 또 비례대표로 또 출마하는 그럼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출마를 선호한다 이겁니까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군소정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원내에 진입해야 되는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이제 뭐 할 수가밖에 없다.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지만 예.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비례대표를 계속 비례대표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김종인 전 대표 지금 이제 인재개혁 위원장 공천위원장 개혁신당 말씀하셨지만 그 김정일 위원장도 2016년에 비례 받고 나서 너무 논란이 심해가지고 본인이 비례대표 바로 던졌어요. 그때 앞순위를 받았네 어쩌네 그쵸. 이게 논란이 됐었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용해인 의원도 지금 이 논란이 저는 금방 꺼질 거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민주당이 어찌됐든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정당 같이 이제 주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좀 풀어야 된다. 지금 순서에 의하면 굉장히 지금 안정권 앞번호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민주당보다도 다른 정치 세력들이 앞쪽에 받기로 이미 합의를 한 상태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뭐 5번, 7번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거고 또 안정권이고 앞번호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선거 전선에서 볼 때 굉장히 용해인 의원의 뭐 기본소득당 아니면 용해인 의원이 예.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선거 치를 때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민주당이 지금 그 조국 혁신당도 지지율이 뭐 지지세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예. 이거를 잘 정리하지 못하면은 예. 어쩌면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근데 예측을 사실 해봅니다. 이런 상황, 이런 논란이 불거진 거는 민주당이 판을 깔아준 거 아닙니까 지금요? 아니 뭐 예를 들면은 뭐 용해인 의원이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자기 뭐해서 커터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뭐 예. 뒷번호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그냥 계속 그냥 방치하고 만약에 앞번호
굉장히 압권해 준다고 하면은 저는 선거에도 그러면은 좋지 일단 않은 저렇게 영향이- 출마 선언했으니까 용인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 순번에서 가도 가능한 뒷번호로 좀 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정무적으로 조금 뭔가를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용 부대변인. 네. 사실 용인 의원 이 오늘 상황이 논란이 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 있어요. 본인이 지역구 도전 얘기를 그렇게 의지를 비쳤는데 이게 번복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지만 사실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가 그다음에 재선에 도전해서 성공한 사례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통상 비례대표로 재선까지 하는 거는 드물다. 그 정도 하는 건 관행상 아니다라고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맞습니다.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지역구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롯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비례대표 취지 자체가 자신의 직능이라든지 직역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용인 의원에 보이는 저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께서 납득을 못할 겁니다. 특히 용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생각보다 대중적 인지도라든지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속 시원한 발언도 많이 했었고 그런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아주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납득을 할 수 없고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자체가 연동형 비례대표란 제도라는 준비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거대 양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만들 때 언론의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더불어서 국민들의 감시도 많이 받지만 저렇게 군소정당회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추천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용해인 대표의 자기 스스로의 셀프 비례대표 추천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보입니다. 자, 박창하 교수님.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과 관련된 문제로 시작이 돼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 비례정당 관련해서 공천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막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터졌거든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앞서서 그 지역구 간다더니 왜 또 비례냐, 예. 뭐 기생하는 거 아니냐. 개혁신당에서 아주 네. 굉장한 비판이 굉장히 나왔어요. 앞서서 이렇게 비난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 저는 좀 변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준연동형 도입의 취지가 뭡니까? 거대 양당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다른 군소정당의 목소리들을 국회에 반영하기 위해서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선거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시작도 못 해보고 위성정당을 막 국민의힘이 만들면서 예. 이게 지금 여기까지 엇그러진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누가 용해인한테 돌을 던지느냐? 법의 취지가 군소정당, 소위 말하면 거대 양당이 아닌 예. 다른 작은 목소리들을 국회에 반영하고자 만든 건데 그거를 철저하게 무시한 거는 거대 양당이에요.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또 비례정당 만들었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또 끌려 들어갔고 예. 그래서 군소정당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아까 기생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 결국은 군소정당이 국회 내에서 안정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인큐베이터가 필요하다. 아까 지역구 왜 안 가냐고 그랬는데 예. 지금 뭐 이 야생 아닙니까? 봄이 올 줄 알았는데 한겨울이에요. 거기에 군소정당 새싹이 붙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예. 너무 야멸차게 예. 비난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군소정당이 국회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고 비난하면 왜 당신 또 비례 2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위성정당 만들어 놓고 당신 왜 또 비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이거는 지금 양 당이 법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탈법 위법을 하면서 예. 편법적으로 운영하면서 용해노에게 돌 던지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용해인 의원이 당대표를 유지하면서 다른 인물을 비례대표로 추천하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다른 인물을. 그러니까 본인이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기본소득당의 취지에 걸맞는 동지들을 예. 많이 만들어서 배출하는 게 본인의 임무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4년 동안 열심히 스피커 역할을 했으니까 예. 다른 분에게도 기회를 주고 본인은 이미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예. 그럼 방송에 나와서 기본소득당이 다음에는 지역구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본인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선 거 아니냐. 그런 점을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잠깐만 예, 말씀드릴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용해인 의원에 대해서 지금 뭐 그 용해인을 위한 변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건 알면서도 끌려가는 아주 저는 이게 책임지지 못한 책임 정치의 일환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지금 이게 그렇다면 이 준연동형 비례제 취지에 맞으려면은 예. 가장 먼저 여기 1번에 와야 될 사람은 녹색정의당이에요. 녹색정의당 빠졌잖아요. 안 하겠다고. 녹색정의당 참여를 안 했죠.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가장 녹색정의당 같은 정당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그들을 원내에서 같이 울타리가 되어주려는 그 취지에 맞는 그 정당은 오지도 않고, 달리 거기서 떡고물이나 좀 얻어먹는 그런 정당들은 계속해서 여기에 준연동형 비례 취지에 맞지도 않으면서 계속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정파적 이익이든 그게 정치적 이익이든 간에 예. 그게 잘못됐으면 저는 민주당이 준엄히 꾸짖거나 아니면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얘기한 것처럼 좀 비례 순번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급하니까 반윤석열 연대라는 이 빅텐트가 급하니까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정치적인 말하자면 시혜를 내어주는 게 이게 온당한 책임 정치입니까? 이게 대한정당이고 수권정당이 할 일입니까? 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정치권에서 통상 비례대표 후보로 어떤 명단, 그 명단에 올라간다는 거는 약간 배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연속해서 2번이나 그런 배려를 받고 있는 상황이 오늘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게 나온 거예요. 본인이 비례대표 도전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논란처럼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요즘에 계속 나오세요. 이쪽으로. 그쪽 뭐 힘 세다면서요. 저하고 한번 해보시죠. 약간 이런 분위기들이 정치권에 있어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야구 얘기인가요? 방망이 잡아라. 이준석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오늘 방망이를 잡아라 세대면서요.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오늘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럼 이준석 대표의 얘기,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반응도 있는데 우선 이준석 대표의 얘기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선거를 진심을 다해 치러볼 생각이 있다면은 지금 뭐 바쁘시겠지만 할 일 다 하시고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당당하게 한동훈 나오십시오. 아니 경기 남부 지역을 진짜 방치하고 방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 실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이고, 저쪽 불펜을 보니까 굉장히 센 타자라 그러는데 방망이 절대 안 잡는 타자가 하나 있습니다. 왜요? 한동훈 위원장이 센 타자라 불펜에 그러는데 들어선지. 방망이 잡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방망이 들고 나오시면 어떠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어제 이준석 대표가 경기 화성을 출마 선언했잖아요. 여기 화성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출마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세요. 저하고 한번 하시죠. 이거예요 지금요. 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질문을 좀 받았죠.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위원장님 화성을에 출마하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이사 있으신가요?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굉장히 짧게 얘기했는데요. 뭐 그거 내가 얘기해야 됩니까? 굳이?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여선호 전 장관 아무리 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화성을에 출마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반응을 봐도. 근데 이준석 대표는 어제도 그러고요. 오늘도 그러고 계속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뭐 개혁신당 대표가 사실은 이제 흥행 동력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당의 흥행. 예. 흥행.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방송 뭐 10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뭐 이준석 탈당 언제 하냐, 창당 언제 하냐 그렇게 막 D- 뭐 예. 세고 그랬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작년 12월에 비대위원장 수락하고 나서 지금 이제 그 거대 정당의 공천 국면에 들어가면서 개혁신당이 존재감이 굉장히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개혁신당은 누가 출마할지 예. 거기서 뭐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지 싸우고 있는지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들려요. 사실 요즘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보면은요 지지율이 네. 그다지 신통치는 않아요. 그렇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출마하겠다 해가지고 당내에서 그런 분란이 있는 것조차 사실은 지금은 뉴스 있는데, 그 뉴스가 안 될 정도로 개혁신당은 굉장히 지금 흥행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서 지금 이 개혁신당 관계자분이 들으시면 뉴스가 안 될 정도로 흥행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한테 화성 출마해라. 예. 계속 이제 뭐 뉴스거리 뭐 그런 것들을 계속 그냥 던지고 있는 것인데, 이슈를 제가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럼 뭐 그럴 거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화성을에 국민의힘이 뭐 전략공천으로 삼성 출신을 누구를 뭐 한다는 제가 보도를 봤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 위원장 뭐 이 흥행 그 뭐 이 떡밥도 이제 하루 만에 끝난 거죠. 그러니까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 후보가 누가 딱 정해지면 네. 이거 끝난 거다 그렇죠. 그걸로. 근데 아마 지금 오늘 보도에 그 뭐 인재원 전략 때 공천을 하겠다는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이것도 이제 끝난 것이죠. 김윤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까 반응 보셨잖아요. 네. 쓸데없는 거 왜 물어보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그냥 무시하겠다는 전략인가요? 응답을 아예 대꾸를 하지 않겠다 이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선호 행정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언론의 관심도 몰아줬고 예.
국민적 지지도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찾다 보면 예. 가장 핫한 셀럽을 공격하거나 언급하는 거죠.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불러들이고 국민적 지지도를 받고 싶을 텐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 지금 저희 당에서 예. 각 후보가 이미 확정된 지역구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달라고 엄청난 요청이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많이 바쁘십니다. 이준석 대표야 지금 개혁신당 후보들 지원 유세 가러 가실 때가 많지 않을 텐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가실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지금 그렇게 한가롭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쁜데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요. 지금요.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만약에 네. 지금 개혁신당의 지지율 자체가 좀 낮아요. 한 네, 자릿수인데 그것도 이 5 기준으로 그 밑에 쪽 한 자릿수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개혁신당 지지율이 초기에는 한 10%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태였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분석할 필요는 있지만 예.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저희도 저희 지지층 그러니까 저희의 파이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숫자가 나왔다면 네. 파이가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동한 걸로 보고 그렇죠.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사실 줄곧 계속 예상했던 게 이준석 신당에서 개혁신당으로 이름이 바뀌는 순간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개혁신당이 아니라 다른 신당 있잖아요. 사람 이름처럼 비슷한 그렇죠, 그럼 맞습니다. 준석 신당 이렇게까지 졌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흔히 여론조사상에서 말하는 프레임 효과라 그래서 점화 효과라 그래서요. 예. 특정 이름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기억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여론조사상 수치가 잘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라고 했다가 조국 혁신당으로 바꾼 이유도 저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사실 조국 신당이나 조국 혁신당이나 유권자분들이 알아듣는 거는 같은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거의? 그런 걸 노렸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렇게 됐고 결국 지지율이 하락한 거는 당연한 거였고 오히려 이준석 신당은 지지율을 반등할 모멘텀을 계속 못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윤석 대표 화성을 출마 선언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거운동하고 그럴 텐데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지금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어떤 평가를 좀 내놨고요.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약간 쪽집게처럼 진단을 잘한다 이런 이름 별명까지 붙으신 분인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선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당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 대표가 코너에 몰렸죠. 이준석 대표가 좀 빨리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대로 지금 공관위원장 말대로 좀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대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두고두고 후회를 할 거다. 왜냐하면 이준석의 다음 그림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어요. 네. 지금요 조원진 대표, 조정평론가 대구를 선택하지 않은 건 두고두고 후회할 거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막판까지 화성과 대구를 놓고 고민을 했다 그랬는데 결국은 화성을 대구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후회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뜻으로 들으십니까? 정치에는 명분과 실리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인이 큰 정치인이 되려면 실리보다는 명분을 잡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단순히 초선 의원 한 번 하겠다. 내가 꼭 그냥 국회의원 한 번 하겠다. 이런 지금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벌써 무관으로서 집권당의 대표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야당 대표로서 선거를 승리한 대표이기도 합니다.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렇죠. 평가도 받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무관의 중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관의 중진 같은 이준석 대표가 정말 고민했을 거예요. 대구에 가서 내가 보수의 심장에서 설령 이번에 내가 선택을 못 받더라도 두고두고 내가 보수의 어떤 말하자면은 그 동량으로서 한번 나중에 내가 미래 선택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긴 호흡을 갖고 갔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주로 많았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도 대구를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고민을 해보니 대구에 갔을 때 지금 이렇게 소선거구제하 특히나 지금 여당이 지금 2당인 상황에서 대구 민심은 분명히 어떻게 하든 기호 1번을 밀어줌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후반기에 좀 순항할 수 있도록 밀어줄 것 같다. 그러면 제3지대 존재감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발을 뺐어요. 혹시 거기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 그리고 노원으로 돌아가려니 노원에는 또 3개 선거구가 2개로 합구가 돼요. 줄어들었죠. 자, 그렇다고 비례로 나가려니 이건 좀 비겁해 보이는 데다가 비례 전문 정당 될 것 같죠. 그러니 이제 화성으로 간 거예요. 그나마 가장 젊은 유권자가 있는 곳에서 미래를 얘기하면서 배지를 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명분은 낮아졌다. 그 예. 얘기를 조원진 대표가 뼈아프게 한 거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실리를 택했지만 저는 좀 길게 본다 그러면은 그래도 대구를 선택하는 게 좀 맞지 않았느냐라고 저도 분석하지만 그렇게 해서 동력이 오히려 대구 쪽에서는 개혁신당이 정말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에 처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의 선택이 저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환 교수님께는요. 지금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 중도층과 보수층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일단 보수층에게는 뭐 그럴 줄 알았다. 저럴 줄 알았다? 네. 어떻게 뭔가 나가서 잘 될 줄 알았지 이런 느낌일 것 같고 사실은 진보층에게는 예.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론의 소위 그 본질을 흐리는 이런 어떤 존재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지금 뭔가 지금 왜 본질을 흐립니까 이렇게 보일 거고 그렇죠. 중도층 자기들 표 뺏어가는 느낌으로 예. 보일 거예요. 중도층에게는 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확 밀어주고는 싶은데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잘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미덥지가 못한 거예요? 미덥지가 못한 거죠. 그럼 표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그래서 저는 지금 동탄이 뭐 그나마 대구보다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장고 끝에 악수 아니냐. 정말 이럴 때는 본인이 정말 얼굴에 철면피 깔고라도 저는 비례로 갔어야 됐다고 봐요. 또는 차라리 비례를 가라. 떨어질 각오가 돼 있다면 차라리 노원에 나와서 떨어지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원래 왜 그러냐면 지금도 우리가 개혁신당 그러지만 1인 정당이에요. 다른 누구가 안 보입니다. 오로지 이준석만 보여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제3세력이 정말로 본인이 비례가 아닌 지역에 나와서 떨어졌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이름으로 서울시장 후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에서 떨어지면 뭐냐 이건 도대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대구도 아니고 노원도 아니고 동탄에서 떨어진 건 뭐냐. 1인 정당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광역시장 후보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치를 갖다가 좀 더 긴 호흡으로 봤다면 이번에 소위 그 이낙연 대표 측과 통합도 안 했을 거고 그리고 그런 과정도 없었을 거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지역을 선택하는 일도 없었을 거다. 좀 그런 점에서 장고 끝에 악수 아니냐 좀 아쉬운. 그럼 악수를 둔 건 약간 조급함 때문입니까? 그렇죠. 이번 뭔가 자신이 선거에서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이 결국은 오랜 장고를 만들었고 그게 결국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국회의원이 되겠다 결심을 했으면 비례로 가든가 그게 아니라 나는 떨어질 각오까지 하겠다 하면 원래 노원으로 가든가 아니면 보수 색깔을 강조하고 싶으면 대구로 가든가 그런데 경기 화성어는 뭡니까? 이렇게 나온 거네 지금요. 분석들이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요. 이게 뭐 복잡하네요 분석이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상대를 보고 당신이 하세요. 네가 하라. 약간 이 얘기를 또 오늘 하신 분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청주 방문이 있었거든요. 청주 방문에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좀 있어요. 그 뒷부분에 좀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달해 주세요. 나한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김우빈. 나는 한동훈이야. 나는 너를 기억할 테니까 너 나 기억해? 고마워. 네. 꿈이 대통령이래요. 나는 대통령의 꿈이 아니니까 네가 해라.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니까요.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애기를 하는데 애기가 안경을 그냥 냅다 안경을 이렇게 뺐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초등학생으로 보이죠. 뭐 편지도 주고 이게 굉장히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썼는데 선생님이 옆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저 아이가요 꿈이 대통령이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난 대통령의 꿈 아니야. 네가 해라 대통령.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가볍게 농담처럼 한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의미심장하게 귀를 잡긴 해요.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지금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 뒤에 어떤 모습에 대해서 전망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하는 역할이
선거가 끝나고서 그대로 지속이 되리라고 저는 보질 않아요. 선거가 끝나고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당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해외로 뭐 공부를 가든지 네. 그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될 텐데 예. 그다음에 당을 떠났을 것 같으면 뭐 별다른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총선 뒤상을 예측하기는 아직은 섣부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그리고 있는 건데 그중에 한 시나리오 얘기예요. 최수영 평론가.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했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들 얘기들 해요. 지금 뭐 패배 시나리오 승리돼 있는데 승리를 했어요. 가정으로.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와 위상은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커진다고 보죠. 당연히 총선에서 지금 원래 백석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난달 연말에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던 정당이 만일 일당이 되었다. 물론 전망입니다만 일당이 되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는 말하자면 한동훈 효과인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 때문에 승리가 됐다. 이렇게 그렇죠. 된다는 거죠. 한동훈 현상이 한동훈 효과로 이어져서 국민의힘 승리로 이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러운 규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비상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가장 어려운 절체절명의 시기에 12월 말에 등장해서 이만큼 왔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연히 주목받겠죠. 근데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임 이론에 백워드 인덕션이라는 게임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백워드 인덕션. 이게 게임 이론인데요. 뭡니까 그건? 그게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예상하고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면 초한지라고 아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한고조 유방을 위해서 상승 불패의 장군이었던 한신이 다 전쟁을 이겨놨지만 나중에 숙청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사구팽이라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사자성어가 탄생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토사구팽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 생각도 없이 다 이겨만 준다고 당신의 미래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겼을 때를 생각해서 당신이 지금 이기는 역할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하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게임 이론이 바로 백워드 인덕션입니다. 그럼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공천이 마무리된다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당은 한동훈식 공천이 만들어낸 당입니다. 그러면 승리를 위해서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누비겠죠.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꽂은 공천은 없지만 무언가 한동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지금 규합해내는 거. 저는 이게 한동훈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 승리는 당연히 당대표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뭐 전국을 다 다녀야겠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본인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절한 당내 본인의 그렇죠. 세력. 그걸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내는 모습. 본인은 당연히 그런 말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좀 내부적으로라도 혹시 전략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밟아 나가는 게 저는 그 게임 이론이 백워드 인덕션이 주는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총선이 끝나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에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지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아까 세력을 만든다는 건 분명히 대선을 염두하면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 내에 어떤 역할과 위상을 갖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역할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이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롭게 원구성된 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표가 구성이 되겠죠. 그를 중심으로 당이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저는 친한 세력을 어느 정도는 구성을 해놔야 그 다음에 본인이 뭐 유학을 나가든 아니면 뭐 잠깐 뭐 쉬어 있든 간에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저는 에너지와 동력이 생긴다. 그게 저는 당연히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좀 들어왔네요.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지금 민주당과 관련돼 있는데요. 민주당 전략공천 논란, 권향엽 예비후보. 지금 뭐 여성 전략 특구 때문에 뭐 이게 뒷말이 많았는데 경선하기로 민주당에서 결정을 했군요. 앞서서 본인이 저 경선시켜 주세요. 저 전략공천 이거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경선을 한다고 그리고 현역인 서동영 의원과 대결하기로 이렇게 됐네요. 애초부터 그냥 경선을 시작했으면 경선을 한다고 했으면 별 논란이 없을 텐데 뒤늦게 경선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네요. 속보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받아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른바 사천 논란이 불거졌죠. 민주당에서는 그게 무슨 사천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지만 이 논란이 불거졌던 권향엽 예비후보 관련해서 경선을 하기로 그리고 현역인 서동영 의원과 경선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요거 조금 뒤에 주제가 좀 잡혔는데 그때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요 박창한 교수님.
혹시요 총선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전 대표가 사실 당에서 밀려나 버렸잖아요.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는 당대표에서 그만두는 상황까지 불거졌고요. 이거 혹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이후 행보를 얘기하려면 예.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가? 국민의힘이 총선에 져도 레임덕이고 총선에 이겨도 레임덕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이번 총선에서 보통 임기 2년 차의 총선은 예. 대부분 대통령의 얼굴로 여당은 총선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부부의 얼굴이 사라졌어요. 그 자리를 누가 메꿨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메꿨습니다. 이거는 윤석열의 선거가 아니라 한동훈의 선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도 오롯이 공과가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되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소위 말해서 리더십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 빈 공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것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권 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는데 미래 권력이 벌써부터 등장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아까 그래서 최수영 평론가가 뭐 대선 준비팀, 백업팀 이런 게 미리 자기 세력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저는 그건 이미 있다고 봐요. 그리고 권력 의지가 있다면 소위 삼고초려라는 모양새를 갖추겠지만 저는 총선 끝나고 나서 당권 도전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라면은 저는 뭐 외국에 소위 외교 역량을 쌓기 위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나갈 수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저는 그 현직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간의 그런 소위 암투, 투쟁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 6개월 정도는 외국에 나가 있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총선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과연 어디에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이것도 지금 관심사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13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MBN 뉴스와이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가짜 뉴스라더니 공천 반납. 방금 나왔던 속보, 방금 전에 알려줬던 그 속보도 관련 내용인데 속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자, 민주당 전략공천 논란이 있었던 권향엽 예비후보 관련 앞서서는 전략공천이 됐어요. 호남에. 그런데 경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역인 서동영 의원과 경선을 한다. 앞서서 권향엽 예비후보는 전략공천을 이미 받은 상태였지만 본인 이거 반납하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저 경선시켜주세요. 그 논란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서울 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꺼내놔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연일 뭐 어떤 생각을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기자분도 하나 드셔보세요. 맛있었던 거. 권향엽 전 당직자를 단수 추천했다고 그 사람이 제 아내의 비서라는 등 사천을 했다는 등 그걸 집권 여당이 증폭시키면서 정당한 공천 행위를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룰은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뭐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우리도 쉴드 치기 창피하지만 그냥 쓰지 말아달라. 쓰면 법적으로 귀찮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다 떠나서 배우자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니 여성 관련돼서 좀 배려하고 호남에 그 지역구가 지금 호남에 있는 순천, 광양, 그다음에 여기가 이 구례, 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곡성, 구례, 을. 그러니까 좀 지역구 이름이 길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입니다. 여기에 현역 의원이 있는데 여기를 여성 전략 특구로 최근에 정해서 그다음에
권양엽 예비 후보를 공천한 겁니다. 단수 공천했는데 근데 이게 또 뒤늦게 알려진 게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부인이 김혜경 씨 보좌하는 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시에 배우자팀의 배우자실의 부실장으로 활동했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약간 논란처럼 비춰졌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연일 이거에 대해서 공세를 좀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권양엽 예비 후보가 입장을 좀 내야죠.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대표 배우자의 비서를 사찰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주장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저의 전략 공천을 처리해 주십시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에서 당당히 경선으로 이기겠습니다. 요거 김윤영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사천 얘기가 가짜 뉴스다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도 강하게 반박을 했잖아요. 네. 당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당사자가 이거 권략 공천 제가 반납합니다. 안 받겠습니다. 경선시켜 주세요 해서 경선으로 갔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가짜 뉴스라고 하면은 계속 그냥 유지해도 됐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권향엽 전 비서관이 예. 자기는 현장에서 수행하거나 보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배우자실 부실장이면 보좌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대선 때도 계속 언급했던 게 배우자실의 정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배우자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 아무런 뭐 법적 권한도 없는 분인데 그분을 보좌하기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과 부실장을 4분이나 뒀다는데 그 실장은 현역 국회의원이었죠.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그 현역 실장분은 단수공천 받으셨고요. 부실장 또 단수공천 주겠다고 하니 당연히 사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서동영 의원 자체가 그러니까 서동영 의원을 컷오프 시키거나 할 것 같으면 서동영 의원의 경쟁력이 낮아야 되는데 예. 당시 지금 현재 들려오는 얘기는 서동영 의원이 지지율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권향엽 이분이 전략 공천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사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본인은 이제 전략 공천 반납하고 당당히 경선을 임하겠다고 하시는데 예. 여기서 간과할 게 하나 제가 지켜봐야 될 점 하나 더 있는 게 예. 사실 경선할 때 인지도 조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조사.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앙 언론에 다 탔지 않습니까? 며칠 사이에 중앙 언론에 권향엽 저분의 이름이 인지도가 갑자기 올라간 겁니다. 엄청난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고 경선에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공정한가? 예. 처음부터 그러면 경선을 붙이던가, 아니 뭔가 뚜렷한 뭔가 해명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예. 저건 누가 봐도 권향엽 전 비서관한테 유리하게 만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좀 여성운동 행정관께 질문드려야 되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호남 지역은 경선이 원칙 아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역구에 대해서. 근데 이건 약간 좀 예외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이에요. 지금 요 지역이. 근데 여기를 여성 전략 특구로 정해서 그리고 지금 권양엽 예비 후보를 단수 공천한 거잖아요. 이게 논란이 된 건데 이거 갑자기 정한 겁니까? 아니면 예정이 돼 있던 겁니까? 지금 아마 이건? 그 강주 전남 호남 지역의 여성 국회의원이 최근 들어서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역구에서. 그렇게 돼서 아마 여성 전략 특구를 지정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은 좀 미리 했으면 좀 말이 없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미리 정해놨으면. 공천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시기적으로 전략 지역구를 선정했다는 거는 좀 문제는 조금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 다만 이제 좀 말씀드릴 것이 제가 민주당 이제 중앙당 당직자 공채 출신인데 예. 권양엽 비서관이 예. 민주당 당직자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한 20년, 30년 동안 아마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김혜경 여사 관련돼서 사천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약간 이제 조금 황당한 거죠. 권양엽 후보도 굉장히 황당한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언론 분류에서 의하면은 이분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균형 인사 비서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청와대 보면 비서관도 인사 비서관 정도 했으면은 어떻게 보면 또 친문이나 또 가깝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뭐 영등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할 정도로 이거는 아예 상관이 없는 건데 이건 너무 좀 전혀 상관이 억울하다. 없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세게 이제 반발을 하는 거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권양엽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지역에 지난번에 지역구가 조금 조정됐기 때문에 뭐 좀
완전히 똑같은 지역구는 아닐 텐데요. 예. 지난번에도 곡성 지역에 출마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은 4년 동안 지역을 갈고 닦으신 분이기 때문에 막 완전 이제 위에서 뭐 전략적으로 아니면은 단순히 청와대에 근무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꽂아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약간 여성 관련해서 약간의 지역구 공천에 좀 배려를 했다 이렇게 취진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제가 기억에는 당에서 여성국장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균형 인사 비서관이라는 게 아마 여성 뭐 인사 관련돼서 그 역할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 전략 지역구에도 어떻게 보면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권양엽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으니 이거를 당당하게 한번 경선으로 뚫어보겠다. 예. 이렇게 좀 뭐 어떻게 보면 멋있게 예. 이렇게 이제 그 경선을 요청한 거죠, 당에다가. 그러니까 나오면서 이게 처음에 단수 공천 결과 나오니까 사천 아닙니까? 반대쪽에서 무슨 가짜 뉴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충돌했고요. 논쟁이 붙었고 논란이 됐어요. 그러자 당사자가 저 단수 공천 이거 반납합니다. 경선시켜 주세요. 그리고 당은 결정. 처음부터 경선했었으면 아무 뒤탈이 없었을 텐데 이게 또 뒤늦게 경선으로 이렇게 가는군요. 이런 상황이고요. 이건 이 민주당 공천과 관련된 상황이고요. 오늘 국민의힘도 공천 결과를 많이 발표했는데 그중에 단연 주목을 받는 공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발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고 오늘 아침까지도 진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단수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약간 정무적인 판단 부분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 최적의 그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 고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이 논의를 해서 결정했다.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도 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대구 지역에 공천이 됐죠. 현역 의원과 경쟁 중이었는데 단수 공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런 상태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현역 의원이 컷오프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무적 판단도 있었고 논의를 했다까지 했어요, 지금. 자, 그럼요. 과거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원래 문체가 강하신 분이고 네. 또 한 번도 그런 뭐 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도 없고 네. 그래서 달서를 선택하게 됐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보고 뭐 돌고 돌아 뭐 고르고 고른다 이런 표현도 하시던데 골라서 갔으면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계신 데는 좀 인접한 지역구를 선택하겠다는 것도 있고. 최수영 평론가? 이거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배려 또는 호소 또는 대구 표심에 대한 의식 이런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이번 한 2달의 공천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정제된 표현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예. 말하자면은 뭐 흠잡힐 데 없는 그런 좀 레토릭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 이게 뭐 법관 출신이지만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이 정치적 언어 선택에서 좀 탁월하게 했다 얘기하는데 예. 그분의 입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우리가 좀 들어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런 공천이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결정하면서 정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라면 이거 잘 다뤄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얘기하면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고려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도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최종 후보로 공천을 받았어요. 도태우 변호사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 당시, 탄핵 당시의 변호사. 변호인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명의 변호인단이 지금 대구에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공천을 받은 건데 도태우 변호사는 앞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도태우 물론 변호사는 뭐 그 황교안 전 대표도 굉장히 아꼈던 분이라 그러고 굉장히 또 지역 경쟁력이 있었다 그러고 유영하 변호사도 벌써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꾸준하게 도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그냥 그 뜬금없이 낙하산처럼 내려온 분은 아니고 지역에서 탄탄히 밟아온 정치인이 맞는데 다만 두 분의 연결 지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었다는 게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유영하 변호사는 사실상 이제 그 옥살이를 다 이렇게 돌보듯 하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존재에서 이렇게 더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번 대구에서는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3자의 모든 것들의 후보가
총집결해서 선거가 한 묶음으로 치러진다. 예. 이준석 대표가 대구 출마라는 변수도 제거되었고 해서 아마 보수에서는 더 이상의 단일 대우가 흐트러짐 없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3자 구도로 치러지는 그런 말하자면 TK의 선거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 교수님,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참 너무나 노골적이다.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과거에 이제 막 검찰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입으로나마 공정 정의를 얘기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집권을 하고 소위 말해서 정치인으로 이제 그 변신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TK에 착근하기 위해서 예. 정말 애쓴다. 그럼 이게 아까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거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뭐 그 검찰 출신이라는 꼬리표 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떼고 정말로 보수의 신주류로서 대구의 소위 그다음에 보수층에 이제 검찰 출신들이 완전히 뿌리를 박겠다. 그것을 위해서 그 누구하고도 손을 잡겠다. 그러면은 그게 확실히- 과거에 자신들이 예. 처벌했던 세력일지라도 예를 들어 최근에 그 보수 인사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유경수 전 여사 생가도 가고 예. 막 이랬잖아요. 결국은 그게 지금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검찰 출신들이 이제는 뭐 정의, 공정 이런 거 다 쥐어치우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좀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의 재편이라고 하는 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뭔가 좀 변화인데 보수 세력의 재편인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있으셨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공천 관련해서는요. 국민의힘이 약간 다른 정당에 없는 그런 제도를 한다 그랬죠. 이른바 국민 추천제예요. 그 적용 대상 지역을 어디입니다를 밝혔거든요. 일단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공천 대상 선거구는 5군데입니다. 서울, 강남구 갑, 강남구 을, 대구, 동구, 군위군 갑, 북구 갑, 울산 남구 갑. 접수하실 수 있는 분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입니다. 제3자 추천도 가능합니다. 김윤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지금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지역구 2곳, 그다음에 영남 쪽에 있는 지역구 뭐 등등 해서 5곳을 국민 추천 누구나 다 자천을 하시거나 타천하십니다. 후보 지금부터 모집하겠습니다. 기간까지 설정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5, 6곳 했다가 어제는 한 2, 3곳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어요. 한 5곳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까? 왜? 고민이 많은 겁니까? 어디를 할지? 네. 그 지역 고민도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국민 추천제라고 하면 저희가 공천할 때 생각보다 넣어야 될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재산부터 세금, 체납,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해야 될 서류도 많고 준비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아서 그 서류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검증을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선거는 너무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국민공천제라면 서류를 좀 간소하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검토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서 개수를 좀 줄였다가 지금 다시 그래도 저희가 좀 집중해서 공천 심사를 하다 보면 충분히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5곳으로 늘린 것 같고요. 저기에 저희 국한되는 사람은 없어요. 현역 국회의원 또 자기가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든지. 누구나. 근데 현역 국회의원 있는데 국민 추천하라는 거는 현역 국회의원 보고 나가라는 소리입니까?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하실 때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오잖아요. 현역 국회의원 누구인가. 근데 서울에 있는 강남 갑을은 이미 현역 국회의원 2분은 다른 데로 가기로 하신 분들이고요. 근데 영남 쪽은 조금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근데 하필 왜 저 지역이 꼽혔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뭐 제가 공간이 쪽에 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서울, 강남과 영남이 대상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 지역도 많잖아요, 지역구가. 근데 하필 왜 저기 5곳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지역을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뭐 새로운 사람들이라든지 신인이라든지 기반이 없는 분들을 안전하게 국회의원을 입성시키기 위한 제도가 맞거든요.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떨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현역 의원들이 아무래도 저기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으면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국민 추천제라는 걸 지금 지역구 5곳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시작을 했다. 이제 응모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아까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와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된 주제가 또 준비된 게 있는데 대구 얘기예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등장을 하는데 최근에 뭔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으로 가보죠. 홍준표 박정희 광장 동상 검토하겠습니다. 대구에다 광장 동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검토한다는 얘기를 밝혔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비슷한 입장을 냈는데 오늘 또 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동대구역 광장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를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을 좀 바꾸겠다. 이거 검토하고요. 동시에 이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는 거 이것도 좀 생각 중이다. 검토한다. 그래서 이른바 박정희 광장, 박정희 동상 검토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좀 종종 꺼내놨거든요. 그 과거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구 50년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첨단도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 중흥의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뭐 대구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꺼내놨군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의 어떤 반응이죠. 왜 하필 이 시기에 지금 박정희 광장 얘기를 꺼내는 거야 이거예요. 뭐 공과 논란이 많았다. 그리고 동상은 비웃음거리만 될 거다. 이렇게까지 강한 반대 반응이 나왔네요. 일단 최종 평론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희 광장 동상 검토입니다. 근데 저는 요렇게만 딱 놓고 보면은 뭐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요 전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예. 요 전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제 왜 그 영호남을 이어주는 왜 달빛 철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개통차 이제 광주를 갔었는데 광주를 가보니까 광주 시내 곳곳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흔적과 기념을 기리는 기념관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왔더니 대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이끈 두 거목인데 예. 한 분은 그렇게 지역에서 추앙받는데 한 분은 지역에서 이렇게 홀대받아서 되겠느냐. 우리가 지역에 지금 달빛 동맹도 서로가 광주 우리 이제 말하자면 대구도 함께 가자는 이런 이제 지역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정치 거목도 화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지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근현대사를 이끌어왔던 두 거목도 화해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대구 광장에는 박정희 좀 광장도 만들고 동상도 하나 만들어 보겠다. 다만 이거는 내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거고 이제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물론 시민단체 성능 것건 하지 않겠고 이거는 어차피 세금이니까 우리 대구 이제 예산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동상 자체가 누구를 기리고 추앙하고 이걸 떠나서 그동안 사실은 공과가 있었던 것도 맞고 예.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수많은 노력 끝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우리 국민으로 추앙받고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도 지금 많은 재해석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대구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는 저는 대구시장으로서 당연히 해볼 말이고 또 하나는 홍준표 시장이 어쨌든 중앙정치를 마치고 지금 대구에서 지방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보수의 심장에서 뭔가 보수의 상징물일 수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끌어들임으로써 예. 본인의 정치적인 좀 역량도 과시하고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잘 배합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선웅 전 행정관은 요거 어떻게 평가 좀 하시겠어요? 뭐 저도 그냥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큰 뭐 의미 없이 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존재감이 사라진 것처럼 지금 보수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잠룡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들어서 뭐 이렇게 이슈 끌만한 것들이 없으니까 그럼 약간 존재감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한 걸 보시는 거예요? 네, 뭐 정치적인 약간 노림수처럼 이제 보이긴 하는데요. 예. 저도 이제 최소영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거를 예. 좀 적극적으로 받아 안았으면 좋겠다. 받아 안는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동상 뭐 거대한 이제 막 그 동상 말고 뭐 흉상 정도나 아니면은 뭐 대구역 광장을 뭐 이름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뀌고 뭔가를 어쨌든 뭐 공에 대한 이런 부분을 추모하는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같이 이렇게 힘을 뭐 의견을 같이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대승적으로 좀 그런 건 인정하고 같이 좀 가자. 논의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천하람 뭐 개혁신당 뭐 예전에 이제 그 순천 출마했던 그 위원장 있잖아요. 천하람 위원장이
굉장히 왜 순천에서 그동안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 존경한다. 아. 왜 보수 진영에서는 김대중 존경하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합리적인 약간 정치인으로 인식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부분들을 약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찬환 교수님. 저는 좀 시각을 다르게 보는데요. 예. 이게 단순하게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똑같은 시기에 서울의 오세훈 시장은 이승만 박물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수의 주류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위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최근에 박정희, 유경수 생가 방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소위 TK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보수의 소위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보수 정치인들, 그렇죠.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전 시장이나 소위 말해서 차기 대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모시는 거군요. 그렇죠. 좀 더 넓게 보면은 지금 이 TK 민심 잡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보수의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책 경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소위 우상화 또는 우경화, 극우 경쟁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소위 시민단체나 민주당 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연유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게 여러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주셨어요. 지금 의견이 많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광장, 박정희 동상 이거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연일 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인데요. 요즘에 토론하시죠? 저하고. 거기 토론하시죠? 저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치권에. 그 주제로 좀 가보죠. 근데요, 이 토론 안 되는 줄 알면서 토론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요. 성사 안 될 것 같은데요, 자꾸 제안하네요.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요. 자, 그럼 우선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보고 계속 TV 토론하자고 하죠.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든 간에 하루 전에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간을 맞추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곤란 지점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토론하면 아마 공천 과정 중이기 때문에 공격할 요소가 많아서 안 받을 걸 알고 제안했겠죠. 저는 오히려 출마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출마하면 토론도 하고 하겠죠. 예.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표가 안 받을 것 같죠, 지금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토론하자고 또 제안하신 분이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안기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분은 최근에 어떤 공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님 토론은 저랑 하시죠.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루 전에만 알려주면 그냥 맞추겠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저는. 이렇게 또 반응을 보여요. 안기령 부대변인, 최근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로 유명했죠. 어떤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뭐 외모 이상형이 누굽니까? 라서 여러 사람하고 이재명 대표와 이 연예인을 막 비교하는데 이재명 대 차은우 중에 외모 이상형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이재명이라고 끝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약간 좀 휘자가 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또 논란도 됐었는데 이런 분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네요. 근데요, 김윤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제안이나 안기령 부대변인이 한 제안이나 이거 누구 받겠습니까? 그 대상자가 이거 아무리 봐도 성사될 리 없어 보이는데 이런 제안 왜 하는 겁니까?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토론을 제안한 게 아니라 방송국 측에서 토론 제안을 먼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1대1 토론을 하자고 제안이 먼저 왔습니다. 먼저 언론사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락을 하셨고요. 그래서 수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각 방송사별로 여러 방송사가 제안이 또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안기령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 지역구 선거가 녹록지 않을 텐데 갑자기 지금 여당의 네, 비대위원장 맞습니다. 보고 그리고 보통 대변인들 간의 토론은 대변인들끼리 하지 대변인과 대표가 토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약간 뜬금없어 보이기도 네. 하는데 이거는 지금 본인의 선거가 더 급할 텐데 저렇게 행동하는 걸 뭐 이재명 대표가 이상형이라서 지키게 급급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예. 모습은 아무도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뭐 토론을 하시려고 하는데 예. 저희가 흔히 말해서 방송 토론회라 선거법상 방송 토론을 할 때 뭐 규정이 있습니다. 5명 이상의 현역 의원이 있거나 아니면 전국 선거에서 득표율을 3% 이상 받거나 또는 뭐 여론조사에서 5% 이상 나와야 되는 건데 개혁신당은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하나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방송국에서 제의가 온 것을 수락했던 거다. 먼저 제의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윤영 부대변인은 국민의힘 부대변인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안기령 부대변인은 민주당 부대변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김윤영 부대변인은 안기령 부대변인과 토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토론을 여기서 임하겠습니다. 제안 한번 해보시죠. 제가 말씀드립니까? 네. 뭐 안기령 부대변인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기꺼이 토론에 응하겠습니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 토론 제안이 약간 유행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같은 부대변이니까 제안하셔도 될 것 같은 거 했는데 제안하셨네요. 예. 대변인으로 임명되셔서. 그래 대변인 올라갔습니까? 네. 그럼 제가 그럼 잘못했네요. 반반은 다 또 그럴 수도 있겠네. 요거요, 저 여선웅 행정관께는 가정을 해보죠. 지금 뭐 이게 성사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정치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성사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TV토론이 성사가 됐어요. 그럼 토론 주제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토론 주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을 당연히 부각해야 되니까 예. 뭐 지금 윤석열 정부의 뭐 실정, 뭐 정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어필할 것 같고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예. 계속 그냥 거의 이재명 바라기처럼 뭐 본인들의 여당의 아니면은 뭐 정부의 정책이나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당 이야기만 계속 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이제 어투라든지 약간 말하는 이런 방식들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간 이제 뭐 말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토론 형식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만약에 뭐 토론이 성사돼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방송 토론을 하게 된다면은 뭐 전혀 뭐 이재명 대표가 밀릴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 토론 제안하는 국면이 오래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 안 만난 이런 불통 이미지 이게 이제 더 부각된다. 또 다시 부각이 된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응하지 않겠죠? 예, 뭐 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혹시 응해봤자 이게 얻을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그 당대표로 제1야당 대표로 취임했는데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과 제대로 된 면담을 못했다. 회동을 못했다. 그거 다시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의 어떤 정치적 파트너는 윤석열 대통령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신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우선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이런 불통을 계속 부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요거요 제가 최수영 평론가 그다음에 박찬영 교수님께 한 1분씩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최수영 저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끌어들이는 거는 예. 지금 대통령이 지금 만약 토론하면 선거 중립 위반 아닙니까? 야당 대표하고 토론하고 이건 선거 중립을 위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또 그 논란이 그거는 논란에서 되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김기현 대표한테 그 토론하자고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사 안 됐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에도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대승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니 여러 전국 방방곡 다니는 것보다 한 번 두 분이 만나서 정권 교체냐 야권 심판이냐 한번 토론해 보는 것도 저는 그 우리 정치 발전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승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라는 건데요, 박찬영 교수님. 일단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에 한동훈과 이재명으로 나오는 것은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 그리던 그 그림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을 심판하기 위해서 총선을 치르는데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당신도 잘못했잖아 이러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좀 이상하죠.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대장동 논란 터졌을 때 경기도 국감 2박 3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저는 당 대표 자격으로서 TV 토론을 통해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얘기들을 서로 토론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 그럼 3월 말 이후인데요. 그럼 그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공천 정리하기도 바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는 건 당 차원에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그러나 거죠. 선거 기간 동안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공식 선거 기간 중에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마지막 여선호 전 행정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해야 된다고 보신다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그림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뒤로 안 보이게 하고 이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과 한동훈 구도 1대1 구도를 원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송 토론에서 나왔던 모든 장면들이 하나하나 뭐 짤로 나오고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그게 회자가 되겠죠. 예, 그게 아마 거의 가장 이제 국민들이 감각을 좀 사로잡을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이 뭐 대소인 줄 알겠어요? 그 토론을 그렇게 잘못 비춰질 보면은. 수도 있죠. 근데 뭐 민주당의 큰 총선 전략으로 볼 때는 별로 뭐 그렇게 이제 플러스가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또 토론 제안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이건 뜻밖입니다. 뜻밖의 토론 제안하신 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반응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저도 제안했어요. 김건희 여사와의 1대1 토론을 제안한다. 사회자는 한동훈이 맡아도 상관없다. 나도 물어볼 게 많다. 김건희 여사, 제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국회의원 출마조차 못한 사람하고 제가 격이 맞지 않는다. 야당 대표의 상대는 당연히 여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의를 두고 경쟁하는 총선 국면이에요. 당연히 저와 토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돼. 대신 묵비권 드릴게요. 그리고 정청래 뭐 이런 분들이 자기가 누구랑 토론하다 이런 얘기하죠. 이재명 대표께서 정청래 같은 분 데리고 나오셔도 됩니다. 뭐 서로 나오라고 제안을 하네요. 사회 그쪽에 보세요. 여기 배석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다음 화면 자막을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나온 소식인데 정청래 의원이 지금 뭐 김건희 여사 관련 토론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동훈 찬스도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동훈 찬스도 가능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나오라는 건가요, 지금? 이런 얘기까지 좀 했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글을 올렸네요. 김건희 여사의 1대1 토론을 거듭 제안한다. 한동훈 데리고 나와도 좋다. 이 얘기군요. 데리고 나와도 좋다. 이게 무슨 이거 최종 평론가. 네. 이건 더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건 원래 대화는 격이 맞는 사람들께 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국회의원과 대화한다면 선출질 권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는 선출질 권력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지금 야당의 최고위원이 대통령의 영부인과 대담을 하겠다. 저는 이 국면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밖에 안 되고요. 저는 이거는 이제 회피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와중에서도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이재명 호위무사의 수석급다운 좀 그런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 사실 김건희 여사와 토론하겠다 이 얘기, 한동훈 찬스 쓰겠다 이 얘기, 이거는 정치를 희화화하는 거죠. 이게 최소한 지금 다른 분들은 그래도 토론의 가능성이라도 열려 있지만 이건 토론의 가능성이 정말 1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어제 나온 건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선출직 공직자도 못한 자 분수알고 나대지 말라 자중자애하라. 여소영 전 행정관 이거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거칠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네, 뭐 지금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진지하게 뭐 제안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김어준 씨랑 해도 된다, 뭐 누구랑 같이 나와도 된다. 그거에 또 받아치는 겁니까, 받아치는 지금? 뭐 형식으로 그냥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끼리 만나고 토론하는 모습은 굉장히 뭐 나쁜 일은 아닌데 뭐 이거를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사실 과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본인 지역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뭐 출마하세요, 워라 이런 분위기로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도 온다고 오늘 만에 하더니 아무 소식도 없고 제가 무슨 안동역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 지역으로 온다면 손님이니까 이제 반갑게 맞이해야 되고 또 못 오신다면 또 서운한 일이죠. 근데 저는 태경 의원은 좀 약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약체다. 여당 대선 주자 1위인 한동훈 정도가 와야 제 의욕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김종 부대변인. 언젠가부터 정치권에서 약간 체급이 올라가거나 높은 센 정치인을 향해나 아니면 어떤 인물을 향해서 저하고 한번 겨뤄보시죠. 저하고 뭐 한번 해보시죠라는 게 이게 유행처럼 됐네 보니까 시간을 걸어서 여러 가지 보니까 유행처럼 가고 있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자기들의 텃밭에서 오래 정치한 것을 굉장히 큰 훈장처럼 여기시는데요. 저분들이 만약에 진짜 자기가 능력이나 경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중앙에 나와서 험지에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누구 다른 후보가 붙으면 되는 겁니다. 맨날 자기 지역구, 오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구에서만 있다가 늘 저런 같은 말만 반복하시는데 진정하게 자신의 능력이 자신 있다면 험지에 나오셔서 저런 제안 하시면 저는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역구에 저게 이제 작년 얘기잖아요. 작년에 한참 얘기했을 때 그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토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닌 다른 분을 지목하면서 토론하자고 하는 분위기. 토론하자. 일로 와서 출마하세요. 오늘도 뉴스와이드 여러 가지 내용 알렸는데 그중에 중간중간에 그런 게 많이 들어갔어요. 오늘. 이게 정치권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